안녕하세요. 주홍글씨와 마녀사냥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두입니다. 가장 먼저 저자 소개를 시작으로 마녀사냥의 의미 및 원인, 책 주홍글씨의 등장인물 및 내용, 시대적 배경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주홍글씨의 작가인 나다니엘 호소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으로 1804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출생했으며 1864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17세기에 청교도를 선조로 모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청교도의 사상과 생활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는 자연스레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주홍글씨 외에도 일곱 박공의 집, 대리석의 목신상, 환쇼, 진부한 이야기들, 구 목사관의 이끼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853년 영국의 리버풀 영사로 부임하였으며 그 후 이탈리아를 여행한 뒤 목신이 죄를 짓고 비로소 지성과 양심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대리석의 목신상을 집필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면적으로 교훈적 경향이 강하면서 상징주의에 의한 철학적, 종교적, 심리적으로 의미심장한 세계가 전개되는 정교한 면도 있으며 특히 인간의 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호소는 청교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전통을 계승하여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내면을 철학적, 종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녀사냥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녀사냥이란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14세기에서 17세기의 유럽의 여러 나라와 교회가 이단자를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에 처하던 일을 속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15세기 이후 기독교를 절대화하여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상황에서 비롯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15세기 초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16세기 말에서 17세기가 전성기를 잃었고 18세기 무렵부터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사회는 악마적 마법의 존재, 곧 마법의 지폐와 밀교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세시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교회 지배력의 저하에 의해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와 더불어 전염병이 돌자 교회는 참담한 현실 속 괴로워하는 민중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거리가 필요했고 이들의 희생양이 바로 마녀였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희생자의 수도 적었고 종교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전담하였지만 세속법정이 마녀사냥을 주관하게 되면서 점점 더 광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녀사냥은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였던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이런 배경으로 인해 마녀사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현대시대에도 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할 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보통은 과거 유럽에서 일어났던 말 그대로의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마녀사냥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왜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마녀사냥이라는 현상에 주목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녀사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마녀사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마녀사냥은 마녀로 의심받는 이에 대한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녀로 의심받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마녀로 지목되어 투옥된 사람들이 같은 마녀로 지목하여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녀로 지목되어 투옥된 이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였기에 평소에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마을에서 평판이 안 좋은 이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 마녀로 지목되면 지목된 이에게 자신을 방어할 권리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지목과 동시에 우선은 성의 탑이나 지하실로 끌려갔죠. 그리고 검사하는 이에 의해서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신체에 마녀의 흔적이 남아있나 검사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성적인 폭력이 자주 자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우선은 재판관이 마녀로 지목된 피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질문으로는 피고가 흔히 말하는 악마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악마와 혼인관계를 맺었는지가 있었습니다. 악마와 어떤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도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곧 고문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유럽의 대부분의 재판에서 피고가 자수를 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는 곧 고문 집행자가 다가가서 고문 기구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고문이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었죠. 이는 피고에게 겁을 주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피고들은 억울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단계에서도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경우 곧 고문이 시작되었죠. 사실 당시 유럽에서는 마녀에 대한 재판 이외의 다른 재판에서도 고문이 행해졌기에 나름대로 고문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합의와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한 번에 1시간 이상 고문을 할 수 없었고 만약 3번 넘게 고문을 시행했는데도 피고가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무죄를 인정해주는 시기였습니다. 고문 이후에는 피고가 정말 마녀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물을 통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은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마녀의 이미지 중 하나, 곧 날아다니는 마녀의 이미지에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마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한 이 실험에서 피고는 사슬에 묶인 후 강과 같은 물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만약 피고가 물 위로 떠오른다면 피고는 마녀로 인정되었는데요. 그러나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만약 물에 가라앉는다고 해도 곧바로 피고가 마녀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실험에서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순히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적이 행해져야 피고의 무죄가 인정되었죠. 만약 피고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일단은 피고를 다시 물 밖으로 꺼내는 것이 원래의 규정이었으나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물에 가라앉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통한 실험 외에도 불과 바늘을 통한 오늘날의 기준에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실험들이 있었죠. 이외에도 마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속설에 착안해서 피고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눈물을 흘려보게끔 해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설 주홍글씨의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헤스터프리는 본작의 주인공으로 영국 귀족 가문의 딸입니다. 그녀는 칠링워스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어 암스테르담에 체류하다 먼저 뉴 잉글랜드로 건너왔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따라오지 않자 동네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과 연애한 끝에 사생아인 펄을 낳게 됩니다. 처벌을 받은 이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매진하며 그 후 점차 동네 사람들의 평판 또한 개선되는 인물입니다. 둘째로 로저 칠링워스는 학식 있는 의사로서 본디부터 싹싹한 성격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아내인 헤스터가 다른 남자와 간통해 처벌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 공범자를 찾아내 복수하는 데 혈안이 된 인물입니다. 오로지 헤스터의 정보를 찾아 그에게만 복수하려고 하며 딤스데일과 함께 살게 된 후 교묘하게 죄책감을 건드리며 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인물입니다. 셋째로 아서 딤스데일은 헤스터 프린과 부적절한 관계이며 펄의 친부입니다. 직업은 신망받는 보스턴의 목사로 작중에서는 이마가 넓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스터와 함께 지은 죄의 영향으로 심약하며 잘 놀라는 성격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헤스터와 달리 줄곧 죄를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를 고백하게 되는 점에서 헤스터와 대조되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넷째로 펄은 헤스터가 간통으로 낳은 사생아로 헤스터 프린과 딤스데일의 사이의 딸입니다. 헤스터 프린과 딤스데일 목사에게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벌을 주는 제2의 주홍글씨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홍글씨의 줄거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어느 도시 형무소 근처 교수대에 비해 생후 3개월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는 가슴에 주홍색 A라는 글씨가 선명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A는 간통의 첫 글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상의 학자인 칠링워스와 결혼했고 남편보다 먼저 미국의 땅에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의 뒤를 따라오기로 되어 있는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소식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틀림없이 죽었다고 하였고 남편이 없는 사이 헤스터는 다른 남자 딤스데일의 아이를 가지고 출산했습니다. 그로 인해 헤스터는 보수적인 청교도 사회로부터 평생 주홍 글자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자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헤스터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펄은 여느 아이처럼 자유분방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 7세가 되었고 그동안 헤스터는 바른 성품을 인정받아 간통의 A는 능력이나 천사의 A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펄의 아버지이자 헤스터의 간통 대상자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젊은 목사인 아서 딤스데일로 그는 헤스터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7년 전 헤스터와 함께 심판대에 섰어야 했지만 딤스데일은 발각되지 않은 채 죄책감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의사인 칠링워스가 딤스데일의 주치의로서 딤스데일이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것을 알게 된 후에 지속적으로 딤스데일의 양심을 건드리며 괴롭혔습니다. 헤스터는 칠링워스가 자신과 딤스데일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딤스데일에게 보스턴에서 도망갈 것을 권했지만 딤스데일은 총독 부임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딤스데일도 죄책감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던 칠링워스도 얼마 가지 않아 죽고 자기가 모은 많은 재산을 펄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헤스터는 장성한 펄을 떠나 뉴 잉글랜드에서 속죄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홍 글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헤스터와 딤스데일은 같은 죄를 지었지만 헤스터만 가슴에 주홍 글자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 형벌을 받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며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딤스데일은 유능하고 성스러운 성직자로서 계속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딤스데일은 죄의식으로 엄청나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 딤스데일의 가슴에도 헤스터와 같은 죄의 상징인 주홍 글자를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스터의 드러난 죄와 딤스데일의 드러나지 않은 죄는 겉모양은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죄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딤스데일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반면 헤스터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작가는 딤스데일이 받는 사람들의 존경이 헤스터가 받는 경멸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작가가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 보이던 보이지 않던 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의 뜻도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홍 글씨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청교도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세기는 국왕이나 영주를 최고의 위치에 놓는 영국 국교회에 저항하여 새로운 종교 집단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종교적 갈등으로 모국인 영국을 떠나 새로운 식민지 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신대륙 개척과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청교도주의를 엄격하게 지켜나갑니다. 청교도주의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일어난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성경과 일상적 생활로부터 기반한 소박한 설교를 강조하였습니다. 간통 및 혼전 임신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청교도 시기에는 종교의 율법과 사회의 규범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조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